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드론 조종자 필기 시험에 대해서 온라인 클래스 첫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강의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시기 좋은,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보시기가 좋은 강의입니다. 저희가 컴퓨터 환경에서 보실 수 있는 강의는 청년항공 유튜브에 따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교재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서 청년컴퍼니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와 배포를 절대로 금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시험은 일단 세 가지를 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법규, 두 번째는 항공 운용 혹은 항공 항행, 그리고 항공 기상 파트, 이렇게 세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이 법규 파트는 암기가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파트인데요. 법은 실제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문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법을 외워주는 게 합격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되겠죠. 일단 법규는 암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중요한 것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소들을 암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항공법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 기술이 역사적으로 엄청 긴 시간 동안 발전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성격을 띤 항공법이 필요하다고 이제 느껴졌죠. 그러다 보니 1919년 10월 달에 국제항공회의가 파리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항행의 규율에 관한 국제협약, 파리협약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시카고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만들었습니다. 항공은 아무래도 국가 간의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항공법도 똑같이 필수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탈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성격을 탈피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국내 항공법도 당연히 이제 국내 항공에만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항공법이라는 거는 국내적으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그거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내 항공법도 필수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탈피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를 ICAO라고 부릅니다. 시카고 회의 때 나온 국제민간항공협약, 이 시카고 협약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기술적인 표준 설정,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경제적 규정은 국가 간 상호 규정에 의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법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법은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등의 많은 항공법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법규들을 명시를 하고 있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와 관련되는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뭐냐면 이제 항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알려야 할 곳입니다. 우리들이라면 비행을 하는 조종자나 혹은 기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고는 여기를 먼저 거쳐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항공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여기서 나와서 공정한 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사고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저희가 일단은 무인 멀티콥터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들어가는 기체입니다. 그럼 초경량 비행장치가 뭐냐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항에 있는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을 쓸 수 있는 장치고요. 항공기랑 경량 항공기랑은 조금 다르게 자체 중량과 좌석 수에 규제가 있습니다. 즉 무게와 탑승 인원에 규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규제를 둔 기체 중에서 동력 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 장치 등을 우리는 초경량 비행 장치라고 부릅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기준은 일단은 세부적으로 좀 본다면 동력 비행 장치. 동력 비행 장치는 동력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기체 중에 추진력을 얻는 비행 장치 중 고정익 비행 장치입니다. 동력 비행 장치는 기억을 하셔야 될 거가 엔진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회전을 시키고 비행 장치 중 고정익 비행 장치다. 여기서 고정익 비행 장치라는 것은 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비행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비행 장치는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비행 장치는 고정익이죠.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비행 장치죠. 뒤쪽에 사진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동력 비행 장치는 자체 중량의 기준이 115kg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인승 기체여야 하죠. 이거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의 무게 기준과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력 비행 장치하고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사람이 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꼭 이 기준에 대해서는 나눠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회전익 비행 장치인데요. 회전익 비행 장치는 고정익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개 이상의 회전익, 그러니까 날개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날개가 움직여서 양력을 얻는 비행 장치를 우리는 회전익 비행 장치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예시로 들어본다면 헬리콥터가 되겠네요. 여기서 양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죠. 지구의 중력. 그리고 이 중력에 맞서서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추력 혹은 추진력이라고 부르고요. 뒤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저항력 혹은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낙하산류에 동력, 엔진을 단 겁니다. 그래서 추진력을 얻는 장치로 부착한 비행장치고요. 행글라이더는 탑승자나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하고 자체 중량이 70kg 이하인 기체 중에서 체중 이동, 타면 조정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뒷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랑 좀 유사한데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70kg 이하인 기체 중에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비행장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제가 그 언덕에서 낙하산 같은 걸 메고 빠르게 달려서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비행하는 기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패러글라이더라고 부르는데요. 뒤편에 사진 보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인 비행 장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무인 비행 장치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인 비행 장치 용어가 UAV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무인 비행장치를 지칭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라고 물어보면은 1번 뭐 2번 뭐 드론, 3번에 뭐 UAV, 4번에 뭐 어떤 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인 비행 장치를 지칭하는 용어 중 옳은 것은 하고 선택을 한다면 3번 UAV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드론으로 택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는데요. UAV가 정식으로 이제 무인 비행 장치 명칭임을 기억을 꼭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무인 비행 장치가 뭐냐면 사람이 타지 않아요. 무인이니까요. 그리고 원격 조종 혹은 스스로 조종을 해서 날아가는 비행체를 무인 비행 장치라 부릅니다. 뒤편에 사진이 있으니까요. 한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낙하산은 그 이제 군인분들 이제 뛰어내릴 때 이제 메고 있는 낙하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구류는 열기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일단 볼 텐데요. 동력 비행장치의 첫 번째 기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타면 조종형 기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동력 비행장치는 고정익 비행장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날개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는 고정익 비행장치고요. 타면 조종형은 일단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있는 종류의 비행체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일반 비행기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 장치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왜 타면 조종형이냐면 지금 이쪽 꼬리 날개 부분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드릴까요? 이쪽 꼬리 날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접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네모난 거 이 부분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면을 우리는 타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면을 조종해서 비행체 방향을 조종하기 때문에 타면 조종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체중 이동형 동력 비행장치인데요. 이 기체는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맨 위쪽 이런 식으로 행글라이더가 가지고 있는 고정익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종면이 없어요. 타면 조종형 비행장치하고는 또 다르게 체중을 이동을 해서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하고요. 날개를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용이합니다. 지금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있고 위쪽에 고정익 날개가 있죠. 그리고 이 기체는 체중을 이동을 해서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하기 때문에 체중 이동형 동력 비행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전익 비행장치는 제가 아까 전에 헬리콥터를 예시로 먼저 들었었죠.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은 자이로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회전익 비행장치와 고정익 비행장치 날개를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자이로플레인은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 할 수 있으며 한 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입니다. 한 개 이상의 회전익. 그리고 좀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원래 헬리콥터는 이 앞쪽에 뚜껑이 있죠. 근데 이 기체는 없죠.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있는 기체도 있고 없는 기체도 있습니다만 일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가장 유사하고 무게와 탑승 인원의 제한을 받는 회전익 비행장치를 우리는 초경량 헬리콥터라 부릅니다. 무게와 탑승 인원의 제한을 받는 지금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윗날개가 돌아가고 여기에 쭉 이어져서 꼬리날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헬리콥터 구조와 가장 유사하죠.
다음 동력 패러글라이더입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원래 일반적인 패러글라이더는 이거죠. 이 지금 맨 위에 있는 사진처럼 사람이 달려가서 비행을 하는 거를 우리는 패러글라이더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패러글라이더의 동력 장치, 그러니까 엔진을 달아서 날아가는 기체를 동력 패러글라이더라고 부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등에 엔진을 메고 날아가는 동력 패러글라이더입니다. 착륙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낙하산 조종자 등에 엔진을 메고요. 조종주를 사용을 해서 비행 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착륙 장치가 있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패러글라이더의 동체, 바퀴가 3개짜리 3륜차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와 탑승 인원에 제한을 준 기체를 동력 패러글라이더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여기 타고 있지만 아까 착륙 장치가 없는 기체와는 다르게 아예 그 3륜차에다가 이 동력 장치를 부착을 해서 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력 활공기인데요. 활공기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사진이 행글라이더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진이 패러글라이더입니다. 행글라이더는 알루미늄 같은 틀에 합성 섬유 천을 입혀서 비행하는 스포츠 기구고요. 사람이 매달려서 기류를 이용하여 활공을 합니다. 패러글라이더는 동력 비행 장치 없이 사람이 달려서 공중을 날 수 있는 비행 장치고요. 보통 높은 산등에서 뛰어서 바람으로 떠오르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무인 비행 장치입니다. 아까 무인 비행 장치를 지칭하는 용어는 UAV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인 비행 장치는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인 비행기, 1번 사진, 두 번째 무인 헬리콥터, 세 번째 무인 멀티콥터, 네 번째는 무인 비행선이 있죠. 여러분들이 따시게 될 자격증은 이 3번 무인 멀티콥터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기체는 굉장히 작은 촬영용 기체지만 실제로 더 큰 기체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는 조종자 자격증이 1종에서 4종으로 나눠져서 이제 기체 자격증을 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촬영용 기체이기 때문에 3종이나 혹은 이제 가장 작은 거는 4종 기체, 4종 자격증으로 기체를 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인 비행 장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가 무인 비행기는 무인 고정익 비행장치 분류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무인 헬리콥터와 무인 멀티콥터는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 분류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헷갈리게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이 분류 자체가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미군에서 미 국방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IS 무장단체를 잡기 위해서 무인 전투기를 보내서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영화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해서 비행을 하고요. 레저, 정찰, 감시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헬리콥터는 회전익 항공기와 똑같은데요. 일단 촬영용이나 농약 살포, 그러니까 헬리캠이나 농약 살포 등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멀티콥터는 레저, 정찰 촬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농약을 살포하는 모드도 살포하는 기체도 있기 때문에 농약 살포까지 기록을 해주세요. 일단은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무게 자체가 굉장히 또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적은 낮은 무게의 기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그다음에 무인 비행선은 행사에 사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낙하산과 기구류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군인분들이 타고 이제 날아가는 거를 이제 착륙을 하는 거를 낙하산, 그리고 기구류는 열기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2강부터 평양 비행장치 신고 여부, 그리고 바뀐 기준, 이번에 2021년도에 신규로 바뀐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